안녕하십니까. 셰프 팩토리의 강민구입니다. 2021년도 한식 조리기능사 필기 실전 모의고사 그 제2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이제 시험 상황에서도 거의 뭐 그 전면 개편된 부분으로 한식, 양식, 일식 보고 중식 조리기능사 시험의 필기 시험이 별도로 이제 공통이 아니고 별도로 치러지게 됐는데 코비드19 즉 코로나19로 인해서 감염병 관련된 즉 그 위생 관련된 부분도 대폭 개정이 됐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포함을 해서 전면적인 그 변동 사항을 반영을 해서 그 2021년도 조리기능사 필기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질병의 감염 경로로 틀린 것은? 이라고 얘기했는데요. 감염 경로를 물어본다는 얘기는 이 질병이 감염병이라고 하는 전제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1번 아메바성 이질. 아메바성 이질은 환자 또는 보균자의 분변, 대변 이런 것들이죠. 나 음식물을 통해서 감염된다 라고 얘기한 거네요. 예, 이 얘기는 맞는 얘기죠. 그 유행성 감염 A형, 우리가 A형 감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역시 환자 또는 보균자의 분변이나 음식물을 통해서 감염된다 라고 얘기를 했네요. 예, 맞는 말입니다. 폴리오. 폴리오는 우리가 소아마비라는 말로 더 잘 알려져 있죠. 예, 환자나 보균자의 분변이나 음식물뿐만이 아니고 콧물을 통해서, 이 콧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비말, 코로나19도 비말에 의해서 감염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분변이나 음식물뿐만이 아니고 비말에 의해서도 감염이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예, 맞는 말이죠. 예, 세균성 이질, 환자, 보균자의 콧물 재채기, 그러니까 이거 비말이죠. 등의 분비물하고 음식물. 여기서 분비물은 이제 지금 분변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말이나 음식물이라는 얘기죠. 예, 근데 이 문제가 좀 있죠. 음식물은 맞습니다. 음식물은 맞지만 비말이 아니고 식수 쪽에 문제가 세균성 이질의 감염원으로 크게 작동한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린 답을 물어본 거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감염병의 감염원을 보면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세균성 이질 같은 경우는 이게 박테리아, 우리가 세균이라고 그러죠. 예, 박테리아가 주 원인이 되죠. 그런데 A형 감염이라든지 폴리오라든지 이런 거는 바이러스가 그 원인균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박테리아성이 있고 이렇게 바이러스성이 있다는 거죠. 아메바성 이질을 할 때 이 아메바는 원생동물이죠. 그러니까 원생동물성 감염원이 있다는 거고요. 지금 현재 예문에는 없지만 예를 들자면 이제 Q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리케차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박테리아성, 바이러스성, 리케차성, 원생동물성 이렇게 네 가지로 감염원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2번 문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식품위생법상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라고 했나요? 자원봉사자죠. 너의 직무가 아닌 것은? 이라는 질문입니다. 식품접객업을 하는, 여기서 식품접객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통상 식당이라고 하는 거죠. 하는 자에 대한 위생관리 상태 점검, 예, 할 수 있죠. 유통 중인 식품 등의 허위 표시 또는 과대 광고 금지 위반 행위에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 또는 증거 자료의 제공,
예, 할 수 있죠. 식품위생감시원이 여기서 식품위생감시원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 아니죠. 예, 여기는 공무 담당자입니다. 공무 담당자가 행하는 식품 등에 대한 수거 검사에 대한 지원, 예, 할 수 있죠. 예, 당연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영업장소에 대한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개선사항에 대한 권고하고 불이행 시 위촉 기관에 보고한다. 예, 이 말은 행정행위거든요. 이 자체가 점검, 특히 이제 권고, 이행 사항에 대한 권고 이런 건 다 행정사항이기 때문에 식품위생감시원이 하는 일이에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틀린 말이기 때문에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식품 첨가물 중 보존제의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뭐냐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예, 식품 첨가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웹에 들어가 보시면 이 공전이 아주 소상하게 나와 있어요. 이 공전에 나와 있지 않은 방법으로 식품 첨가물을 제조할 수 없죠. 예. 식품 첨가물이 이제 몇십 가지 되죠. 예. 그 중에 보존제라는 식품 첨가물이 있는데 보존제의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뭐냐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이 보존제는 그럼 뭐 하는 거냐를 먼저 알아봐야 되잖아요. 식품의 보존성을 높이기 위해 첨가하는 것을 보존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존을 하는데 이게 장기 보존이냐 단기 보존이냐 이거는 상관없어요. 어쨌든 그 단기든 또 장기든 또는 초단기든 중기든 좌우지간 그 음식에 맞게 보존을 하는데 정상적으로 또는 아주 좋은 조건으로 보존이 되도록 첨가하는 것을 보존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음식물을 정상적으로 보존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여기에 무슨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예, 방부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방부제와 보존제가 어떻게 다를까요? 예, 방부제는 물질의 변질 및 부패를 방지하는 게 방부제의 기본 기능이에요. 그런데 보존제는 이렇게 방부 기능 이외에 식품의 신선도를 유지하게 하는 거라든지 영양가를 보존한다든지 이런 기능들이 보존제에 포함되어 있어요. 수분 감소를 방지하면 안 되죠. 물론 수분 감소를 방지해야만 그 식품의 그 건전성이 유지되는 거라면 이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통상적으로 수분이 많으면 부패가 빨리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수분 감소를 방지하는 기능은 보존제의 기본 기능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4번 문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식 향산의 사용 목적이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봤네요. 벤조익 에이시드, 여기 에이시드가 산이라는 뜻이죠. 이거는 우리가 3번 문제에서 보존제에 대한 얘기를 나눴잖아요. 안식향산은 보존제의 대표적인 첨가물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존제를 설명한 게 뭐죠? 예, 2번 식품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것. 그러니까 방부 역할을 보존제가 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답은 2번입니다. 그러면 참고로 이 보존제에 대한 첨가물 문제는 상당히 자주 잘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보존제로 쓰이는 것을 몇 가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소로빈산 포타슘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일반적으로는 소로빈산 칼륨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솔빈산, 프로피온산 소듐. 예, 프로피온산 소듐은 지금 강사가 소듐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일반적으로는 다 나트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피온산 나트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안식향산 소듐, 이 안식향산이 이제 원료가 된 거죠.
그 안식향산 즉 나트륨, 데히드로 초산 소듐, 그러니까 데히드로 초산 나트륨, 파라옥신 안식향산 등이 대표적인 보존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산미를 내기 위한 것은 우리가 산미료라고 얘기합니다. 산미료라고 하는 것은 요 산이죠. 요 에이시드가 이 산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산미는 약간 시큼한 맛을, 시큼하면서 약간 단 그런 맛을 내죠. 그러니까 이 산미는 곧 에피타이저, 그 식욕을 돋구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으로 첨가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산화를 방지한다. 그럼 산화 방지제죠. 산화 방지제, 유지의 산화는 유지의 산화라는 말 자체가 산패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산패를 방지하기 위한 산화 방지제로 쓰이는 거고, 향을 내기 위한 것은 향신료 또는 방향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5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초기에 구토, 설사 증상을 보이다가 심하게 되면 실명을 유발하는 거래요. 이게 뭐냐고 물어봤네요. 두통이나 구토나 설사 증상은 너무나 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뭔가 문제를 풀기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명을 유발한다는 말 때문에 답이 메탄올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에 그 코비드19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그 죽은 사람이 많고 경제적으로 또 뭐 출입국이 전면 차단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모든 빌딩에 있는 엘리베이터에도 보면 손소독제들이 이렇게 비치가 돼 있을 텐데, 손소독제의 그 원료가 물론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 중에 메탄올이 대단히 많습니다. 70 내지 75%, 메탄올은 70 내지 75% 해석이 제일 살균력이 좋은 편이죠. 이제 그 엘리베이터에 있는 그 손소독제가 만약에 메탄올이 주 원료라고 하면 우리 애기들이 그거를 장난하다가 눈에 바른다든지 하면 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우라민은 색소예요. 노란색 색소입니다. 옛날에 단무지를 예쁘게 하기 위해서 첨가시켰었는데 문제가 있었죠. 건강상 심각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는 사용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무스카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버섯, 특히 이제 광대버섯이라는 독버섯이 있어요. 거기에서 검출되는 독 성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에르고타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맥가, 그러니까 이제 뭐 밀이나 볼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곰팡이가 나면서 생기는 독성분이다. 이제 위험한 독성이에요.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번 문제를 좀 보실까요? 감자나 고구마나 양파 같은 것에 그 뿌리가 나고 싹이 트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 뭐냐고 좀 물어봤네요. 예, 이거는 뿌리가 나지 않게 또는 싹이 나지 않게 하는 게 메인이 아니에요. 메인은 살균이에요. 메인은 살균인데 그 부수적 효과로서 이렇게 싹이 난다든지 뿌리가 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은 고구마 같은 거 보면은 우리가 그 썩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싹이 많이 나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억제하는 그런 살균 처리 효과가 있다. 그거는 방사선 조사법이에요. 방사선 조사법은 현재까지 인간이 개발한 살균법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안전한 방법이에요. 강력하면서 안전한 방법은 많지 않죠. 왜냐하면 이게 창과 방패 같은 거잖아요. 살균력이 강력하다는 것은 창 같은 거고
또 이제 그것을 안전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방패 같은 건데 이거는 모순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방사선 살균법은 강력하면서도 안전합니다. 왜 그러냐면 방사선은 우선은 이제 이 방사선 자체가 가지고 있는 파워가 뭐 막강하기 때문에 일단 살균이 그렇다고 치지만 이 방사선은 투과성이 워낙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장한 상태에서 살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열이 나지 않기 때문에 뭐 심각하게 열이 올라도 뭐 2, 3도밖에 안 올라요. 그러니까 열이 나지 않기 때문에 제품이 변동이 없어요. 거기에다가 잔류가 전혀 안 됩니다. 이 방사선의 특징상 그냥 투과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알루미늄 캔이나 이런 것도 막 그 통과해서 그 음료수라든지 이런 거를 살균할 수 있죠. 어쨌든 현재 그 개발된 것 중에서는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장 안전하다. 이 방사선 조사 제품에 대해서는 꼭 우리나라 그 새마을기처럼 이렇게 새싹 그 잎사귀 파란색, 녹색으로 잎사귀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이게 방사선 조사된 살균 처리한 거라는 뜻인데 이걸 일반인들은 대부분 그 해골이 그려진 방사능 누출과 혼돈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겁을 바짝 먹는 편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가장 안전한 살균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외선 살균법이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살균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자파를 이렇게 헤르츠를 그 직선으로 이렇게 표시한다고 가정을 하면 이 부분을 가시광선이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빨, 주, 노, 초, 파, 남, 보 이렇게 해서 7가지 색깔로 프리즘을 구성할 수 있죠. 이 보라색 바깥쪽에 헤르츠 대역을 자외선이라고 해요. 이 자가 보라색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과시광선 바깥쪽에 있으니까 자외선은 눈에 띄지 않죠. 근데 얘가 살균력이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는 투과성이 없어요. 방사선은 투과성이 좋다고 했잖아요. 얘는 투과성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음식점에 자외선 소독기가 있죠. 식당에. 그런데 이게 투과성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자외선을 발생시키는 그 형광등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컵을 똑바로 놔야 되는데 컵을 엎어 놓으면 소독이 안 되죠. 예, 그걸 이제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외선 살균법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요. 적외선 살균법이라는 말을 썼는데 적외선은 살균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답이 될 수 없죠. 어쨌든 뭐 지금 답은 이미 이제 방사선 살균법 얘기를 하긴 했지만 적외선 살균법이라는 건 이 말이 자체가 없어요. 이제 물론 뭐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이제 원칙적으로는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적외선은 열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했는데 보라색 바깥쪽이 적외선이잖아요. 또 빨간색 바깥쪽이 여기 자외선이잖아요. 빨간색 바깥쪽이 적외선이에요. 이 적외선은 역시 눈에 보이지 않죠. 가시광선이 아니니까. 이게 전자파 중에서 열을 가지고 있는 선이에요. 그러니까 열을 쪼여가지고 살균할 수는 있죠. 기본적으로는 살균법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광소독법 그러면은 이게 자외선 살균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이제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뭐 수산, OH, 수산기나 이런 것들이 강력한 소독법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이제 또 나눌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그렇게 뭐 세세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일광소독법은 곧 자외선 살균법하고 같은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7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식품의 변화 현상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이 뭐냐라고 했는데 이 변화라는 말이 이게 아주 현명하게 쓴 거예요. 이 문제에서. 왜 그러냐면 이 변화라는 것이 사람한테 유익하게 변화되는 것도 있지만
마이너스 요인, 그러니까 불리하게 변화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쁘게 변화되는 거나 또는 좋게 변화되는 거를 막론하고 변화되는 거를 얘기한 거예요. 산패라고 하는 거는 유지, 그러니까 지질이죠, 지질. 지질의 산화를 얘기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부패가 아니에요, 산패는. 예를 들자면은 튀김기에다가 기름을 넣고선 막 닭을 막 100마리, 200마리를 튀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막 그 물이 얼마나 시커멓습니까? 떼국물이 막 줄줄 흐를 정도로 막 새카맣죠. 그렇지만 그게 썩은 건 아니에요. 이거 부패된 건 아니고 산도가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름으로서 할 수 있는 기능이 대폭 떨어진 거죠. 이제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발효는 화학물질에 의한 유기화합물의 분해가 아니에요. 유기화합물의 분해는 맞는데, 이건 맞아요. 이건 맞는데 화학물질에 의한 게 아니고 유기물에 의한, 즉 미생물에 의한 유익균에 의한 그 분해를 우리가 발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답이 되겠네요. 변질은 식품의 품질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되긴 변화되는 건데 통상 우리가 저하되는 걸 변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변질 안에는 부패라는 거와 변패라는 게 있어요. 이 부패는 단백질이 변하는 거, 단백질이 썩는 것을 부패라고 그러고요. 탄수화물이 썩는 거를 변패라고 그래요. 그런데 물론 어, 유지가 썩는 것도 변패라고 해요. 그렇지만 이제 주로 탄수화물이 썩는 걸 변패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8번 문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통조림 식품의 통조림 관에서 유래될 수 있는 식중독을 물어봤네요. 예, 통조림 깡통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우리가 알루미늄 캔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이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깡통이라고 하는 거 있죠. 예를 들자면 뭐 복숭아 캔 또는 뭐 파인애플 캔 이런 것이 이제 이 깡통에 들어 있잖아요. 이 깡통이 바로 주석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주석이 만약에 이게 찌그러지거나 이러면은 주석이 이제 빠져나올 수 있다. 물론 이 안에 코팅을 하죠. 근데 코팅을 하는데 이게 이제 찌그러지거나 하면서 그 코팅된 것이 벗겨지면 주석이 녹아나갈 수 있어요. 그걸 이제 참고하시고 이렇게 이제 뚜껑이 아니고 이제 윗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이 아랫부분, 그리고 이 관이 이렇게 길쭉한 관을 이렇게 잘라 가지고 이걸 동그랗게 해서 여기를 이렇게 접착시키는 거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접착이 되죠. 여기에 옛날에는 이걸 납땜으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납이 이제 세워져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 여기서 식중독 그러면은 우리가 식중독이라고 하면은 급성 식중독을 주로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작티푸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설사하고 막 구토하고 뭐 난리 나죠. 그런 것들은 급성 식중독이고요. 급성 식중독은 통상 감염되고 나서 빠르면 3시간, 늦어도 통상 한 하루 이전에 다 끝나요. 그 발병이.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식중독은 만성 식중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식중독이 걸렸는지를 알질 못해요. 심할 경우에는 20년, 30년 걸려요. 이걸 알아내는데. 그러니까 식중독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식중독이 아니고 균에 의한 급성 식중독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그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한 만성 식중독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체크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9번 문제 가보실까요? 발아한 감자, 그러니까 쌍난 감자를 얘기하는 거죠. 청색, 여기서 청색은 녹색에 가까워요. 파란색보다는. 감자에 많이 함유된 독성이 뭐냐? 이건 솔라닌이에요. 그러니까 감자에 싹이 나면 그 싹을 아주 근본 부분까지 싹 도려내고 먹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햇볕에 감자를 노출시키면 푸르둥둥해지죠. 거기도 완전히 푹 잘라내야 돼요. 고기만 살짝 도려내지 말고 충분히 도려낸 다음에 나머지 감자만 먹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솔라닌이 독해요. 그 다음에 이제 감자가 썩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전분이니까 변폐될 수 있죠. 그럴 때는 셉신이라는 독이, 그것도 강한 독이에요. 셉신이 나올 수 있습니다. 리신은 피마자 독이에요. 엔테로톡신은 황색 포도상 부균, 우리가 이제 김밥이라든지 이런데, 그러니까 손을 많이 가는 음식에서 옮길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엔테로톡신을 옮기는 황색 포도상 부균이 주로 이제 환웅, 그러니까 우리가 고름이라는 거 있죠. 그런 데서 많이 전염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환웅 증상이 있으면 뭐 장갑 끼고 조리한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쉬셔야 돼요. 그 환웅이 다 나을 때까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무스카리는 그 버섯, 특히 이제 광대버섯에서 발견되는 독이라고 그랬죠. 예, 10번 문제로 가보시겠습니다. 식품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유독물질, 즉 자연독 식중독이 아닌 것을 물어보네요. 자연독 식중독, 피마자, 이게 아주까리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신 있죠? 표고버섯, 이건 우리가 먹는 거잖아요. 버섯 중에서 식용버섯으로 가장 좋은 품질 중에 하나가 표고버섯이죠. 그러니까 답은 2번이죠. 미숙한 매실, 이거는 매실뿐만이 아니고 뭐 살구라든지 복숭아, 개복숭아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과육을 먹으면 그 과육 안에 아주 딱딱한 속씨가 있고 이 속씨를 망치로 두드리면 여기에 씨가 이렇게 있는 이걸 우리가 핵과라고 그래요. 핵과가 있기 전에는 아미그달린이라는 독이 있어요. 모시조개에는 베네루핀이라는 독이 있습니다. 11번 문제를 보실까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것을 물어봤어요.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염려가 있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은 절대로 판매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판매라는 의미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판매는 돈 받고 물건을 내준 게 판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돈 받고 물건을 내준 것뿐만이 아니고 판매하기 위해서 장식장이나 이런 데 진열을 했다든지 또는 차로 운송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판매에 들어가는 거예요. 꼭 돈 주고 고객한테 판 것만 판매가 아니에요. 그걸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포장에 표시된 내용량에 비하여 중량이 부족한 식품, 이거는 이게 권장된다든지 허용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불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답은 2번이 정답이에요. 물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뭐 실제 판매가 되면 뭐 소비자 고발 문제가 이제 발생할 수도 있고 하죠. 그러나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건 아닙니다. 영업의 신고를 해야 하는 제조자가 신고를 하지 않고 제조를 한 식품 판매하면 안 됩니다.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 당연히 판매하면 안 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판매라는 말은 돈 받고 물건을 내주는 것뿐만이 아니고 진열하거나 운송하거나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가 뭐냐라는 물음이네요. 집단급식소는 세 가지를 일단 생각하셔야 돼요. 첫 번째로는 집단급식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집단급식소가 구내식당을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학교라든지 회사라든지 공장이라든지 관공서라든지 이런데 구내식당은
돈을 벌려고 구내식당을 만드는 게 아니고 주로 이제 복지라든지 이런 거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영리 목적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영리 목적, 영리 목적, 영리 목적 했으니까 1, 2, 4번 틀린 답이죠. 일단은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우선. 그리고 두 번째로 무슨 그 조건이 있느냐면 특정 다수인, 그러니까 다수인이어야 돼, 첫째로. 그런데 그 다수인이 특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먹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회사원 뭐 이런 거죠. 아무나 와서 돈 내고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집단급식소는.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인이 아니고 특정 다수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계속해서 먹어야 돼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어쩌다가 한 번씩 먹는 거는 집단급식소의 기본이 아니에요. 집단급식소의 기본 원칙은 점심을 만약에 제공한다 그러면 오늘 점심도 먹고 내일 점심도 먹고 이러는 거예요. 물론 중간에 손님이 와서 바깥에 나가서 외식할 수도 있죠. 그러나 원칙은 그 사람이 그 구내식당에서 먹는다고 보고 집단급식소가 운영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3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쥐와 관계가 가장 적은 감염병을 물어봤네요. 이 쥐와 관련된 거는 문제에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쥐와 관련된 질병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우선 패스트, 신증후군 출혈열, 렙토스피라, 그 다음에 석요증, 석요증은 쥐한테 물렸을 때, 그 다음에 발진열, 이 발진 티푸스는 이가 옮기는 거예요. 근데 발진 티푸스 말고 발진열, 발진 티푸스는 이제 소화기성 그 감염병이고요. 발진열, 열이 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살모넬라, 살모넬라는 이제 그 소화기관성 숙중독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장티푸스, 당연히 장티푸스도 소화계 그 감염병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선모충증, 돼지가 주로 옮기는 거예요. 두창, 이건 이제 WHO가 공식적으로 없어졌다고 얘기 아니에요. 천연두를 얘기하는 거예요. 쯔쯔 가무시, 결핵, 그러니까 우유 같은 거에 의해서 전염되는 거죠. 예, 결핵. 그 다음에 세균성 이질, 이런 것들이 쥐와 관련된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쥐와 관련된 거는 이제 뭐 다 외우진 않더라도 눈에는 익혀 두셔야 돼요. 워낙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상 조리사가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반납해야 될 기간이 언제냐라고 물어봤네요. 예, 이때는 지체 없이 반납해야 돼요. 지체 없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최근에는 이게 즉시라는 말로 지금 바꾸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즉시 답이 이렇게 나왔으면 그걸 답으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자격증과 면허는 좀 차이가 있어요. 이 면허는 누구한테 받죠? 조리사가? 예, 시군 구청장한테 받죠. 예, 특별도지사, 특별시장, 그 이외에 시군 구청장한테 받는 거죠. 근데 지금 이 강의를 듣는 분은 조리사 면허를 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격증을 따려고 하는 거죠. 예, 그 자격증은 그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노동부의 그 업무 처리를 함께 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자격증을 가져야만 면허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면허 취소는 자격증하고 관련된 게 아니고 면허, 시군구청장, 특별시장, 특별도지사가 준 면허가 취소되는 거하고 관련된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 보실까요? 어류의 혈압육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네요. 어류가 입이 이렇게 있고 이제 몸통이 이렇게 있다고 쳐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꼬리가 이렇게 있어요. 눈이 이렇게 있을 때 뭐 그 정중앙은 아닌데 우리가 측체라고 하거든요. 옆구리를 이 옆구리에 꼭 선처럼 이렇게 보여요. 실제 선은 아니에요.
선은 아니지만 선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진한 색깔이 있고 이 등 쪽은 배 쪽은 흰색 가까운 좀 옅은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계선이 이렇게 보이죠. 근데 이렇게 경계선이 보이는 이 경계선에 근육이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혈압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혈압육이 잘 발달된 것은 정어리, 고등어, 꽁치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무슨 어류죠? 예, 등푸른 생선들이에요. 등푸른 생선. 예를 들어서 DHA라든지 EPA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 바이타민 B군의 함량이 높은 거죠. 그리고 헤모글로빈과 미오글로빈의 함량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걸 잡아서 절개를 해보면 고기 색깔이 좀 불구스름하죠. 이 헤모글로빈은 철을 운반하는 단백질이고요. 미오글로빈은 저장하는 단백질이에요. 그러니까 철을 운반하거나 저장하는 것은 적혈구잖아요. 그러니까 색깔이 좀 불구스름하죠. 정어리나 고등어나 꽁치, 참치 뭐 이런 것들은 운동성이 활발한 생선이에요. 그러니까 운동이 활발한 생선이 함량이 낮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16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과일의 주된 향기 성분 분자량이 커지면 향기도 강해진다고 하네요. 에스테르예요. 자, 알코올, 에스테르, 유황화합물, 휘발성 질소화합물 모두 휘발성이에요. 휘발성이 아니면 냄새가 안 나요. 그러나 유황화합물, 휘발성 질소화합물은 냄새가 좀 그렇죠. 뭐 방귀 낀 것 같은 그런 냄새잖아요. 이제 우리가 꽃향기 이런 건 에스테르류예요. 알코올은 이게 강한 휘발성이긴 하지만 냄새가 그렇게 좀 중립적인 거죠. 냄새를 느끼는 경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구조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 보실까요? 젓갈의 숙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어요. 농도가 묽으면 부패하기 쉽죠. 예, 맞는 말이죠. 여기서 농도가 묽다는 것은 두 가지죠. 하나는 이제 예를 들어서 새우젓이다 그러면 새우가 너무 조금 들어갔다든지 또는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든지 또는 이제 소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양념이 너무 조금 들어갔다든지 이런 것들이죠. 새우젓의 소금 사용량은 60%가 적당하다. 너무 짜요. 근데 사실은 이 문제는 조금 애매모호한 문제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소금 사용량은 조금 상대적으로 그 옛날보다는 좀 덜 넣어요. 지금 현재. 요즘은 한 30% 정도 넣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자기소화 효소 작용, 이게 답이죠. 틀린 것을 물어봤으니까 자기소화 효소 작용에 의한 것이 맞죠. 자기소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패류가 죽으면 바로 뻣뻣해지죠. 이제 그때가 가장 신선한 때예요. 그걸 이제 사후 경직이라고 하는데 어류는 이제 크기가 적기 때문에 뭐 몇 시간이면은 사후 경직이 풀리고 바로 이제 효소에 의해서 살이 부드러워져요. 그걸 자기소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화라는 것이 남이 먹고 예를 들어서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남이 먹고 효소 작용을 하는 걸 소화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자기 스스로가 소화되는 거니까 자기 소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호염균이라고 하는 것은 염분을 좋아하는 세균이란 뜻이에요. 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기 소화 기간에 잘못하면은 자기 소화가 되는 게 아니고 썩을 수 있죠. 부패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호염균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소금은 방부제로 쓰는 거잖아요. 설탕과 소금은 가장 강력한 방부제예요. 다음 중 오탄당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 이거는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 설명을 듣는 것보다는 어쩔 수 없어요.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갈락토제 6탄당이에요. 리보스나 자일로스나 아라비노즈는 5탄당입니다. 5탄당인데 갈락토즈, 글리코스, 프록토스 이런 것들은 6탄당. 6탄당이 더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갈락토즈, 글루코스, 프룩토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19번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지를 가열하면 여기서 유지라는 것은 이제 지질을 얘기하는 거죠. 지질을 점차 점도가 증가하게 되는데 점도가 증가하면 끈적끈적해지죠. 유지 분자들이 어떤 반응 때문이냐고 물어봤어요. 예, 이거는 중합 반응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열을 한다는 말에 속아가지고 2번을 답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열 분해 반응이잖아요. 분해. 분해는 쪼개지는 거니까 점도가 증가할 수가 없죠. 중합은 뭉치니까 기름 분자들이 막 뭉치는 바람에 이제 끈적끈적해지는 거죠. 산화 반응은 산패되는 거죠. 가수 분해는 분해인데 열 분해는 가열을 해서 분해되는 거고 가수 분해는 물을 첨가해서 분해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참고로 유지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오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일. 상온에서 액체 상태예요. 예를 들어서 들기름, 참기름, 뭐 콩기름 이런 것들은 기름이라고 그러죠. 두 번째로는 페트라는 게 있어요. 페트는 우리가 유지 또는 지방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예를 들어서 버터라든지 뭐 쇼트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온에서 고체 상태로 있죠. 예, 지방, 페트라고 한다. 20번 문제로 가보시겠습니다. 식물성 자연독 성분이 아닌 걸 물어봤네요. 예, 무스카린, 버섯, 광대버섯에서 발견되는 거죠. 식물성이죠. 테트로도톡신, 이거는 독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동물성이니까 일단 답은 얘가 되겠네요. 아주 강력한 신경독이에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무조건 자격증이 있어야만 조리할 수 있는 게 바로 보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테트로도톡신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자면은 뭐 단체급식소라든지 이런 특이한 경우가 아니면 원래 조리는 자격증이나 면허 없이도 그 조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원래는. 그런데 보거는 아니에요. 보거는 뭐 무조건 보거 조리를 하려면 조리 기능사가 있어야 됩니다. 보거 조리 기능사가. 솔라닌은 감자 아예 싹이 난 부분이나 햇볕 받은 부분 얘기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식물성이죠. 고시폴은 목화, 목화 씨로 짠 면실유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도 고시폴 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그건 참고로 하시고 21번 문제로 가보시겠습니다. 수분 활성도, 식품의 수분 활성도 액티비티 워럴이라는 뜻이에요. AW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어요. 식품이 나타내는 수증기압, 이게 분자고 나누기, 순수한물의 수증기압, 이게 분모예요. 의 비를 말한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AW에 대한 조금 상세한 설명은 실전 모의고사 1편에 있으니까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순수한 물보다 그 수증기압이 더 높은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순수한 물이 분모기 때문에 1보다 무조건 작아요. AW는. 그러니까 크다라고 하면 틀린 말이 되고 정답이 되겠죠. AW의 값이 작을수록 미생물이 살아가기 어려워요. 만약에 0.6 이하다. AW가 그러면은 미생물이 절대로 살 수 없어요. 어패류의 AW는 0.9분의 0.98이다. 순수한 물이 1.0인데 이 어패류의 AW가 0.9분의 0.98이라고 하면 얼마나 그 수분 활성도가 좋은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상 이 0.1, 0.01 이게 수분 활성도에서는 무척 큰 숫자입니다.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22번 문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두를 구성하는 콩단백질의 주성분은
물어봤어요. 대두는 콩 중에서 팥이, 그러니까 콩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완두콩도 있고 팥도 있고 뭐 대두도 있고, 이 대두는 두부를 이제 만들거나 콩기름을 짜거나 이걸 대두라고 그러죠. 일단 답은 글리시닌이에요. 글리아딘은 어, 밀에 주로 있어요. 이제 글루텐을, 요 글루텐 있죠? 이 글루텐을 형성하는 주 성분이에요. 글리아딘이. 글루텔린은 곡류에 주로 있어요. 여기 밀뿐만이 아니고 뭐 쌀이나 보리나 이런 데도 있어요. 곡류에 주로 있는 게 글루텔린이고, 글리아딘이나 글루텐은 밀가루에 집중적으로 있는 거예요. 23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칼슘과 단백질의 흡수를 돕고 정장 효과가 있다. 예, 이 소장, 대장 이런 장을 정갈하게 하는 효과가 있대요. 이거는 유당이죠. 자, 이거는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그 뭐죠, 요구르트를 먹으면 정장작용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요구르트를 뭐로 만들어요? 우유로 만들죠. 그러니까 유당이 정장 효과에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24번 라면, 건빵, 비스킷 이런 것들이 왜 장시간 상온에 두어도 노화가 잘 일어나지 않느냐. 이거는 pH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수분 함량하고 관련된 거죠. 예, 수분 함량이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조리사 시험에서는 수분 함량을 물어보면 안 되고 AW를 물어봐야 되는 거죠. 원래는. 참고로 하십시오. 이게 수분 함량이 낮을 때 AW로 보면 0.6 이하, 수분 함량으로 보면 16% 이하일 때 안전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노화라고 하는 것은 호화된 전분이 딱딱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호화라고 하는 것은 전분이 있을 때 이 전분에 물을 넣고 가열을 해서 부드러워지고 점도가 높아진 걸 얘기하는 거죠. 밥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호화된 전분을 그냥 상온에 놔두면 딱딱하게 굳죠. 누룽지가 딱딱하게 굳으면은 이루 씹지도 못할 만큼 딱딱해지잖아요. 그것처럼 되는데, 그런데 라면이나 건빵이나 비스켓 이런 거는 노화가 안 일어나잖아요. 건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25번 문제 한번 보실까요? 가열에 의해 고유의 냄새 성분이 생성되지 않는 것. 이건 휘발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휘발성이 있느냐. 장어, 비린내에 휘발성이 있는 거예요. 스테이크, 당연히 단백질 이런 고유의 냄새가 있어요. 커피 이거는 뭐 더 얘기할 것도 없죠. 로스팅에 의해서 이게 그 향이 나는 거죠. 포도주는 가열한다고 냄새 나는 게 아니에요. 포도주 자체 향이 있지만 가열하기 때문에 나는 냄새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치즈 제조에 사용되는 우유단백질 응고효소. 우유단백질 응고효소는 레닌이에요. 레닌. 이 레닌은 애기들, 효소가 발달하지 않은 애기들의 우유나 모유를 소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는 효소예요. 요게 N이 2개짜리예요. 레닌. 근데 N이 하나짜리인 레닌이 있어요. 그거는 신장 쪽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호르몬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소듐을 소변으로 배출시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호르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프로테이즈는 단백질을 분화시키는 효소예요. 아밀레이스는 전분을 소화시키는 거고요. 말테이즈는 역시 전분을 소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밀레이즈는 불특정하게 소화시켜요. 그러니까 그 결과물이 뭐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이런 식이에요. 말테이즈는 그 결과물이
2당류로만 메가당만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 그러나 어쨌든 아밀라제라고 하는 아밀레이스나 말타제라고 하는 말테이즈 이거는 전분 분해 효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27번 문제를 한번 보실까요? 달걀 흰자로 거품을 내려고 할 때 식초를 약간 첨가하는 이유를 물어봤어요. 자, 물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수소가 이렇게 녹아 있어요. 그러면 이 수소는 양이온이에요. 여기에 또 이제 OH 수산기가 이렇게 있는데 얘는 마이너스 성분이거든요. 근데 얘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 H 플러스가 많으면 이 물이 산성물이에요. 그러니까 pH 값이 낮죠. OH가 많이 녹아 있으면 얘가 마이너스 성이에요. 그런데 알칼리성이죠. 그러니까 이제 리트머스 시험지를 넣으면 청색으로 변하겠죠. 알칼리성이니까. 그런데 이것들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면 얘가 플러스 전기고 얘가 마이너스 전기인데 얘들이 숫자가 똑같다.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중성 7.0인 중성 상태가 되겠죠. 근데 이때 이 H나 OH의 숫자를 보는 게 아니고 이 전하량을 봐서 이 전하량이 이제 제로가 되는 점. 그러니까 전기적으로 중립이 되는 점을 우리가 등전점이라고 해요. 등전점. 이 등전점에서의 pH 값이 이제 그 우리가 지금 알아내려고 하는 이 난백, 그러니까 달걀 흰자죠. 난백의 이제 등전점인데 이 등전점의 속성 중에 거품이 잘 일어나게 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난백의 등전점을 찾기 위한 거다. 식초를 넣어서 난백의 등전점을 찾는다는 얘기는 난백의 등전점이 조금 산성에 가깝다라는 얘기죠. 식초가 산성이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8번 문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조 과정 중에 단백질 변성에 의한 응고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것. 단백질 변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변성이 부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백질이 썩으면 부패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근데 이 변성이라고 하는 건 열이라든지 뭐 그 산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단백질의 그 구조가 무너진 거예요. 깨진 거. 그거를 분해된 거. 이걸 단백질의 변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단백질이 변성돼서 응고작용으로 만들어진 제품이 아닌 걸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치즈, 우유 단백질이 변성된 거죠. 두부, 콩 단백질이 변성된 거죠. 예, 달걀, 오브민이 변성된 거죠. 딸기잼, 이거는 탄수화물이 변성된 거예요. 탄수화물, 팩틴이라고 하는 섬유질이 변성된 겁니다.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29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유화액의 상태가 같은 것으로 묶여진 것을 물어봤어요. 유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통이 이렇게 있어요. 이런 뭐 컵이라도 상관없어요. 여기다 물을 이렇게 넣고 기름을 또 부었어요. 그러면은 이 밑에 부분에 물이 이렇게 쌓이고 그 위에 기름이 이렇게 그 층이 분리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요거를 물과 기름 중간에 있는 요 경계선이라고 해서 계면이라고 해요. 계면. 이쪽은 물, 위쪽은 기름. 이 경계를 가리키는 거라 해서 계면이라고 하는데 이 계면을 무너뜨려 가지고 이렇게 평소에는 물하고 기름이 이렇게 경계선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무너뜨려 가지고 기름하고
물이 막 이렇게 섞이게 하는 거를 우리가 유화라고 그래요. 유화. 막 섞이는 거를. 그러면은 계면이 없어져 버리죠. 눈으로 볼 때는. 실제는 계면이 훨씬 많아지는 거지만 눈으로 볼 때는 없어지죠. 예, 그걸 유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게 막 섞였는데 기름이 막 있는 중에 물들이 이렇게 점점 물들이 있는 거를 유중수적이라고 그래요. 유중수적. 그리고 거꾸로 그 물들이 막 있는데 여기에 기름들이 이렇게 듬성듬성 있는 거를 우리가 수중유적이라고 그래요. 수중유적. 예, 기름들이 막 있는데 물이 있는 건 유중수적. 물이 막 있는데 여기에 기름들이 이렇게 그 입자들이 있는 것은 수중유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유는 수중유적이에요. 마요네즈 수중유적이에요. 버터는 유중수적이에요. 그러니까 성질이 다르죠. 버터 유중수적이에요. 마가린 유중수적이에요. 기름이잖아요. 이건 기름이죠. 네. 아이스크림 수중유적이에요. 크림수프 수중유적이에요. 마가린 당연히 유중수적이죠. 마요네즈 수중유적이에요. 그래서 섞여 있잖아요. 우유 수중유적, 마요네즈 수중유적, 아이스크림 수중유적. 네,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30번 훈연시 육류의 보존성과 풍미 향상에 가장 많이 관여하는 것이 뭐냐고 물어봤네요. 훈연이 뭐죠? 훈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참나무라든지 이런 거를 불완전 연소시키는 거예요. 불완전 연소시키면 어떻게 돼요? 연기가 막 나죠? 연기가 막 나는데 그 연기가 참나무 향이 이게 괜찮아요. 냄새가 좋아요. 그러니까 고기의 그 향이 배서 풍미가 향상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리 훈제 같은 거 또는 뭐 연어 훈제 같은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잘 모르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참나무를 불완전 연소시켜 가지고 연기가 막 나잖아요. 그럼 그 연기는 그 뭐죠? 그 냄새, 향만 있는 게 아니고 살균성이 있어요. 그 연기에는. 그래서 이 보존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예. 그때 그 연기 안에 포함된 것은 페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숯은 탄소이기 때문에 이건 뭐 같은 말이라고 보고 유기산은 과일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 그 맛 성분이에요. 사과의 그 단맛, 포도의 단맛 이런 것들이 다 유기산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2초만 쉬겠습니다. 예, 31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조리기구 재질 중에서 열 전도율이 커서 열을 전달하기 쉬운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이거는 비철금속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비철금속. 그러니까 물론 철도 열 전도율은 높아요. 그러나 비철금속이 더 높죠. 예를 들어서 백금이라든지 금, 은 이런 것들이죠. 비철의 귀금속이 아니면서 열 전도율이 높은 구리죠. 어쨌든 이 알루미늄이나 탱스텐 이런 것들이 이제 비철금속 중에서 열 전도율이 높은 조리기구로 많이 쓰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이제 우리가 알루미늄은 양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양은은 지금 이제 없어졌죠. 뭐 없어졌다고 하긴 좀 그렇고 많이 안 쓰죠. 주로 이제 탱스텐을 주로 이제 쓰는데 유리는 규석으로 만들기 때문에 얘도 열 전도율이 제법 돼요. 그러나 도자기는 흙으로 만들기 때문에 열 전도율이 좀 낮죠. 성면은 열을 전도하지 않아요.
석면은 지금은 이게 발암물질 때문에 사용이 금지돼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소방대원들이 입는 그 방염복, 그게 주 성분이었어요. 석면이. 그러니까 열전도를 전혀 안 하는 거죠. 자, 32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시금치 나물을 조리할 때 1인당 80g이래요. 식수 인원이 1,500명이랍니다. 그러면은 시금치를 얼마를 사야 되느냐? 폐기율이 5%래요. 그러면 일단은 80g, 한 사람당 80g이죠. 이거를 1,500명이 먹어야 되니까 이걸 곱하면 전체 양이 나오겠네요. 그죠? 그러면 5, 8, 40, 8일은 12 해서 12만이니까 120kg이죠. 12만은 1000단위 킬로그램으로 바뀌니까 120kg이에요. 여기에다가 곱하기 곱하기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나누기 이게 5%니까 100에서 5%를 빼면 0.95가 되죠. 그래서 0.95, 95%를 이렇게 나눠주면 돼요. 그러면은 120kg 나누기 0.95 하면은 계산기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126.3이 나오네요. 126.3이니까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누지를 않고 120 곱하기 하는 분들이 있어요. 곱하기 1.05 5를 더해서 1.05 그래도 답은 비슷해요. 답 비슷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구해야 돼요. 실제로는 1-0.05 해서 이걸 나누는 것으로 구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곱해도 상관없다. 1.05를 곱해도 0.95를 나눠도 되지만 0.95를 나누는 거 하고 1.05를 곱하는 거 하고 값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그렇게 계산하셔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금 절임을 할 때 저장성이 좋아지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김장을 하거나 할 때 소금물에 배추를 절이는 거를 물어보는 거죠. 이건 pH하고는 상관없어요. 삼투압하고 관련된 겁니다. 삼투압. 근데 삼투압하고 관련된 건데 이게 원리가 어떤 원리냐면 바깥쪽 소금물이 고장액이에요. 고장액. 그리고 안쪽에 있는 배추가 저장액일 때 이때 이 배추에 있는 물이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드러워지는 거죠. 쭈글쭈글해지면서. 그러니까 고장액은 고삼투압입니다. 그래서 그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34번 문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식품을 고를 때 채소류의 감별법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어요. 오이는 굵기가 고르고 만졌을 때 가시가 있고 무거운 느낌이 있다. 예, 맞는 말이에요. 좋은 오이예요. 일정한 굵기, 통통하고 맛이나 뿔이 없다. 예, 좋은 당은 맞아요. 가볍고 이 문제가 있네요. 잎이 얇고 아이고 더 문제가 있어요. 신선하고 광택이 있는 거 이건 맞는 말이에요. 이건 맞는 말이지만 가볍고 잎이 얇다는 것 때문에 답이 일단 3번이 되는 거예요. 양배추는 무겁고 단단하고 신선하고 광택이 있고 그리고 뿌리가 튀어나오지 않은 거 그게 좋은 양배추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껍질이 매끈하고 수염 뿌리가 없는 굵기가 일정한 우엉이 좋은 우엉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5번 문제 보실까요? 소금의 용도가 아닌 것을 물어봤어요. 채소 절임 시 수분 제거 그러니까 고장액을 만들어서 그 저장액의 채소의 물을 빼내는 거 소금이 하는 일이죠. 효소작용을 억제한다. 예, 맞는 말이에요. 이 효소는 이 단백질 뭉치거든요.
근데 꼭 미생물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효자 돌림에 효모라는 게 있어요. 효모는 미생물이죠. 술 만드는 거. 그것처럼 효소는 꼭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여요. 그래서 pH 값이 너무 높거나 낮거나 온도가 너무 높거나 낮거나 또는 이렇게 염분이 너무 높거나 낮거나 이러면은 작동을 안 해요. 아이스크림 제조 시 빙점이 강화된대요. 소금을 넣으면 당연하죠. 소금뿐만이 아니에요. 뭐든지 넣으면 강화가 돼요. 예를 들어서 설탕을 넣었다. 그래도 빙점이 강화돼요. 그러니까 원래 0도에서 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0도 밑에서 얼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끓는 점도 높아져요. 100도에서 끓어야 되잖아요. 100도 이상에서 끓어요. 생선구이 시 석쇠 금속의 부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금을 뿌린다? 아니에요. 이거를 이제 열응착이라고 그러거든요. 쇠에 생선 껍질이 달라붙는 걸 열응착이라고 얘기하는데 열응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그 금속 석쇠에 기름을 바르고요. 예를 들어서 콩기름이라든지 이렇게 기름 충분히 발라요. 그러고선 가열을 한 다음에 생선을 구우면 잘 달라붙지 않아요. 근데 이제 민간요법 중에 이제 식초를 바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36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김장용 배추 포기김치를 담그려고 하는데 46kg를 담그려고 해요. 그런데 배추 값이 13kg, 이 5포기, 5포기라고 하는 것은 함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하지 마세요. 13kg에 13,260원이래요. 그러면 46kg를 13kg로, 이게 단위가 13kg니까 13kg로 나눠보면 일단 나오죠. 그러면은 계산기로 계산 한번 해보세요. 3.54 정도 나오네요. 3.54. 여기에다가 얼마를 곱하는 거예요? 13,620원을 곱하는 거죠. 곱하면 계산기로 계산해 보시면 46,940원 정도 나오네요. 46,940원 정도가 나와요. 그죠? 근데 여기에다가 폐기율이 8%니까 나누기 0.92를 하면 51,021원이 나오네요. 51,021원. 그러니까 이제 4번이 되겠죠? 요거를 어떻게 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41,940원 곱하기 1.08로 해도 된다고 그랬죠? 1.08. 1 더하기 여기 0.08. 근데 원래는 나누기 0.92. 1 빼기 0.08에서 0.92로 하는 게 원칙인 거예요. 이걸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37번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일이 성숙함에 따라 일어나는 성분 변화가 아닌 것을 물어봤어요. 과육은 점차 연해진다. 맞죠. 익으면 부드러워지죠. 달고 부드러워진다. 엽록소는 분해되면서 푸른색이 옅어진다. 맞죠. 파란 사과가 빨간색으로 변하잖아요. 비타민 C와 카로틴의 함량이 증가한다. 이거 색소죠? 예, 증가하죠. 타닌이 증가한다. 이게 아니죠. 타닌은 감소하죠. 감이라든지 이런 거 떫은 맛이 타닌 성분이잖아요. 그런데 익으면 떫은 맛이 없어지고 단맛이 증가하죠. 그러니까 타닌은 감소한다. 익으면 감소한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38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녹색 채소를 데칠 때 소다를 넣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채소의 질감이 유지된다. 아니에요. 부드러워져요. 부드러워집니다. 채소의 색을 푸르게 고정시킨다. 예, 맞습니다. 보기가 좋아져요. 문제는 뭐냐면 보기가 좋아지는데 바이타민C가 파괴돼요. 채소의 섬유질을 연화시키죠. 예, 1번하고 답이 거꾸로인 거죠. 그러니까 얘는 맞는 말이고 1번은 틀린 말이죠. 이 소다라는 말을 식용소다죠. 식용소다라는 말을 잘 안 써요. 문제에서는.
꼭 이 말을 알고 계셔야 돼요. 중조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중조라는 말과 소다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이거를 좀 더 유식하게 쓰면 중탄산소듐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강사가 소듐 그러면은 나트륨이라고 일반인들은 얘기한다고 그랬죠? 이게 중탄산 나트륨이라고 조금 똑똑한 척 하려면 그렇게 쓰기도 해요. 이거를 탄산수소소듐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즉 탄산수소 나트륨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다, 중조, 중탄산소듐, 탄산수소소듐이 다 같은 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체크하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9번 문제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설명을 좀 한번 들으셔야 돼요. 이건 메모를 해주세요. 직접 원가라는 말이 있어요. 직접 원가. 직접 원가는 우리가 기초 원가라는 말로 쓰기도 해요. 같은 말이에요. 이거는 직접 경비, 직접 노무비, 직접 재료비를 더한 거예요. 그게 직접 원가예요. 그런데 이 직접 원가에다가 더하기, 이거에다가 더하기 제조 간접비를 더하면 뭐가 되냐면 제조 원가가 돼요. 그러면은 제조 원가가 됩니다. 그리고 제조 원가에다가 판매비하고 관리비를 더하면 총원가가 돼요. 그러니까 답은 일단 2번이 되겠죠. 그리고 총원가에다가 이익을 더하면 판매 가격이 돼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접 경비, 직접 인건비, 직접 재료비를 다 더하면 직접 원가가 된다. 기초 원가. 여기다가 제조 간접비를 더하면 제조 원가가 된다. 제조 원가에다가 판매비와 관리비를 더하면 총원가가 되고 총원가에다가 이익을 더하면 판매 가격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문제가 거의 한 문제는 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60문제 중에서 이런 류의 이 공식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40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붉은 소금이라고도 하며 오이지를 담글 때나 김장 배추를 절일 때 사용하는 소금은 우리가 천일염이라고 해요. 천일염. 근데 천일염은 요즘은 이제 뭐 그 장판이라든지 이런 걸 깔기 때문에 그런데 원래는 이게 그 논바닥에다가 그 바닷물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청결도가 떨어졌어요. 천일염이.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다시 녹여가지고 천일염을 다시 녹여가지고 이제 불순물을 여과해서 따로내고 그 이제 순수한 바닷물만 가지고 소금을 다시 만들어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다시 만들었다 해서 재제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재제염은 이 꽃소금하고 같은 말이에요. 재제염과 꽃소금은 같은 말이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 꽃소금 그러면은 이 그러니까 제제염보다가 아니고 제제염 중에서 아주 입자가 곱고 색깔이 하얀 것을 꽃소금이라고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제 성분은 같은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천일염을 이렇게 녹였는데 제제염 만들 때도 녹인장 했잖아요. 녹였는데 이렇게 여과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여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를 넣어가지고 전기 그 응고 방식으로 만드는 게 정제염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소듐과 염소 성분밖에 없어요. 정제염에는. 미네랄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천일염에는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죠. 제제염이나 꽃소금에도 미네랄이 일부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있어요. 근데 정제염에는 거의 없어요. 미네랄이. 그리고 이제 참고로 염전에서는 이 꽃소금이라는 말을 지금 강사가 설명한 거하고는 조금 다른
말로 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참고로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주 날씨가 좋은 날 그 양질의 바닷물에서 소금을 만들면 색깔이 뽀얗고 알이 조금 굵으면서 아주 굵지는 않지만 조금 굵으면서 맛이 짠맛보다는 단맛에 가까운 소금이 생겨요. 그게 꼭 눈꽃이 핀 것처럼 만들어졌다고 해서 꽃소금이라는 말을 써요. 그냥 참고로 알고 계세요. 그러나 조리 기능사 시험에서 꽃소금은 제제염을 얘기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그 염전에서 쓰는 말이 아니고 제제염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1번 식혜를 당화시켜 끓일 때 설탕과 함께 소금을 조금 넣으면 단맛이 강해지게 느껴지는데 이런 현상은 대비현상이에요. 대비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맛이 다른 성분 두 가지를 섞는 거예요. 근데 하나는 이렇게 많이 섞고 하나는 이렇게 조금 섞는 거예요. 이걸 막 이 조금 성분을 많이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만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주성분 맛이 훨씬 강화돼요. 그걸 대비현상이라고 해요. 소실현상은 이제 맛이 없어지는 거니까 이런 거의 없어요. 이런 이제 변조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맛을 느꼈을 때 강하게 느꼈을 때 잠시 동안 다른 맛을 못 느끼는 거를 변조현상이라고 해요. 미맹현상은 이거는 PTC, 페닐 티오카바마이드라고 하는 아프리카 쪽인가 그쪽에서 나는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 잎사귀를 씹으면 일반인은 그걸 쓴맛을 느껴요. 그런데 유전적으로 이 미맹 현상이 있는 분은 쓴맛을 못 느낍니다. 이거는 질병은 아니고 그냥 현상이에요. 다른 맛은 다 느껴요. 예, 그걸 미맹 현상이다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42번 문제 가보시겠습니다. 직영급식과 위탁급식을 비교할 때 위탁급식의 단점에 해당되지 않는 것. 1. 인건비가 증가하고 서비스가 잘 되지 않는다. 이거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게 위탁급식의 가장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이건 답이 되겠네요. 해당하지 않는 걸 물어봤으니까. 인건비가 감소하죠. 위탁급식을 하면. 그것 때문에 위탁급식을 하는 건데요. 기업이나 단체의 권한이 축소되죠. 왜냐하면 캐터링 회사 쪽에서 운영하니까. 급식 경영은 원래 이게 비영리잖아요. 그런데 회사한테 위탁을 하니까 영리화될 수 있어요. 그리고 원래 단체 급식소는 그 복지 쪽에 있기 때문에 비용을 별로 생각하지 않고 이제 건강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캐터링 회사에 맡기니까 돈을 조금 주면 조금 재료를 빼먹든지 조금 부실한 재료를 쓰죠.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43번 문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지류, 그러니까 기름 종류죠. 조리 이용 특성과 거리가 먼 것은 유지를 왜 조리하느냐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열 전달 매체로서 튀김용으로 쓴다. 예, 맞는 말이죠. 이게 유지류의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죠. 뭐 닭튀김, 뭐 호박튀김, 채소튀김 이런 걸 다 기름으로 튀김할 수 있죠. 밀가루 제품에 연화작용이 하죠. 페스트리 같은 거 보면 밀가루 한 개, 지방 한 개, 밀가루 한 개, 지방 한 개 이렇게 해서 굽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부드러워요. 지방의 유화, 예를 들어서 뭐 당근이라든지 이런 거를 기름으로 튀기면 기름기하고 당근에 있는 그 물이라든지 당근 성분하고 잘 믹싱돼서 지용성 바이타민이 쉽게 그 소화되게 하잖아요. 그런 기능을 하죠. 결합제로서 응고를 시킨다? 기름은 미끈미끈한데 무슨 결합제예요. 그러니까
산패가 돼서 기름과 기름 입자가 달라붙어 가지고 점성이 생기는, 끈적끈적하게 생기는 거는, 그거는 이제 그 주목적이 아니잖아요. 부수적으로 생기는 이제 폐단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43번 문제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4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바이타민 A가 부족할 때, 야맹증이에요. 바이타민 A가 부족하면. 괴혈병은 바이타민 C가 부족할 때, 구루병은 바이타민 D가 부족할 때, 불임증은 바이타민 E가 부족할 때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45번 문제 보실까요? 원가 계산의 원칙이 아닌 것이 뭐냐? 진실성의 원칙. 당연하죠. 진실, 회계처리는 진실하게 해야 되고, 확실하게 해야 되고, 발생이 된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되는 거죠. 예, 비정상, 이거 난리 나죠. 이거는 회계를, 다른 것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회계를 비정상으로 처리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예,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6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수라상의 찬품 가지수는 12첩이에요. 12첩. 여긴 지금 생략돼 있지만 3첩이 있죠. 3, 5, 7, 9. 이거는 양반가의 찬품 가지수고, 양반집에서 제일 크게 쓸 수 있는 게 9첩이에요. 12첩으로 넘어가면, 여기 이제 홀수로 썼지만 여기는 짝수가 돼 있잖아요. 이런 차이도 있죠. 해서 이제 9첩 초과할 수가 없다. 양반가에서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7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절 영양소가 비교적 많이 함유된 식품으로 구성된 것을 물어봤어요. 이 영양소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열량 영양소예요. 열량 영양소.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내는 거예요. 열량 영양소는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뭐?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열량 영양소는. 그 다음에 구성 영양소라는 게 있어요. 구성 영양소. 이거는 체격을 이루는 거예요. 신체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체 구성은 가장 큰 게 물이죠. 그러니까 수분, 그 다음에 단백질. 동물은 단백질이 제일 큰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탄수화물이 일부 있는데, 탄수화물은 구성 영양소라고 넣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무기물이 구성 영양소는 일부 들어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바이타민도 억지로 여기다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조절 영양소라는 게 있어요. 조절 영양소는 이제 신진대사를 한다든지, 또는 체온을 36.5도로 계속 유지한다든지, pH 값을 7.4로 계속 유지한다든지, 이런 걸 조절 영양소라고 하죠. 조절 영양소의 가장 큰 기능을 하는 게 무기질, 우리가 미네랄이라고 그러죠. 무기질하고 바이타민 종류죠. 예. 그리고 이제 단백질이, 효소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단백질이 일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이제 메인은 무기질하고 바이타민이에요. 그러면은 이 문제는 뭐를 물어보는 거예요? 무기질이나 바이타민 많은 것을 물어보는 거니까 과일이나 채소를 물어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시금치, 미역, 귤. 예,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쇠고기는 단백질, 열량, 달걀, 단백질, 열량, 두부, 단백질, 열량 영양소들이죠. 두부, 단백질, 감자, 탄수화물, 쇠고기, 단백질 다 열량 영양소예요. 쌀, 탄수화물, 감자, 탄수화물, 밀가루, 탄수화물 다 열량 영양소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48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조미료 중 술안을 뜰 때 끓는 물에 넣고 달걀을 넣으면 난백의 응고를 돕고, 이게 1번 기능이죠. 2번 기능, 작은 생선을 사용할 때 소량 추가해서 뼈가 부드러워지면 뼈째 먹는 거. 세 번째, 기름기가 많은 재료에 사용하면 맛이 부드럽고 산뜻해지는 거. 이게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예, 식초가 되겠죠. 예, 계속해서
9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원가 개선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어요. 원가 절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당연하죠. 판매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 당연한 거죠. 경영 손실을 제품 가격으로 많이 하기 위해서. 예, 문제가 있죠. 예산 편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예, 맞는 말이죠. 사실은 3번이 뭐 회사 입장에서 경영을 하다 보면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조리기능사 시험을 본다든지 이럴 때는 이렇게 노골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건 틀린 답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이 되겠죠. 틀린 것을 물어본 거니까. 네, 그래서 50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원가의 종류가 바르게 설명된 것. 이게 먼저 번에도 말씀 앞에서 드렸던 부분이죠. 직접 원가는 뭐예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요 세 가지가 합쳐진 게 직접 원가 또는 기초 원가예요. 일반 관리비는 포함이 안 되죠. 2번 제조 원가가 뭐냐고 물어봤네요. 직접 원가죠. 직접 원가하고 제조 간접비 이건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틀린 말이 됐네요. 총원가 제조 원가에다가 물론 지급이자 들어가긴 하지만 이렇게 이제 세밀하게 넣는 게 아니고 뭐를 넣는 거죠? 예, 판매비하고 관리비를 넣는 거죠. 이게 지급이자는 이제 관리비나 이제 이런 거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거 들어가긴 들어가지만 이렇게 세밀하게 표시하는 게 아니고 판매비 뭉뚱그리고 관리비 뭉뚱그려서 판매 관리비로 넣는 거죠. 판매 가격은 총원가에다가 직접 원가가 아니고 마진, 이윤을 더한 거죠. 답이 없네요. 그러면은 가장 그래도 답에 가까운 게 2번이네요. 그러니까 일단 2를 답으로 하시고 이 재료비라는 말을 지우고 여기를 원가로 고쳐주세요. 여기를 원가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원가 이렇게. 그러면 직접 원가하고 제조간접비를 더하면 제조원가가 된다. 이렇게 문제를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50번 문제가 잘못됐네요. 51번 긴 채소를 비스듬히 썰어 단면적을 넓히는 방법은 뭐냐? 그러니까 호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파, 고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비스듬히 쓸어서 단면적을 넓히는 거예요. 어슷썰기입니다. 나박썰기는 뭐 정사각형이든 직사각형이든 이렇게 네모로 만들고 여기 두께를 얇게 하는 것을 나박썰기라고 그러죠. 통썰기는 호박이라든지 당근이라든지 이렇게 둥구스름한 거를 바로 수직으로 이렇게 쓰는 것을 통썰기라고 하는 거죠. 여기를 반을 이렇게 나누면 반달썰기가 되겠죠. 이걸 다시 이렇게 나누면 은행잎 썰기가 되겠죠. 후려썰기는 보세요. 어슷썰기, 나박썰기, 통썰기는 그 재료의 모양, 쓰러진 모양을 보고 나누는 거잖아요. 후려썰기는 그게 아니고 칼질하는 방법을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칼을 높이 들어서 밑으로 강하고 빠르게 내려침으로써 강한 힘을 줘서 빠른 속도로 채를 썬다든지 할 때 사용하는 칼 사용 방법이에요. 초보자는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충분히 연습을 하고 이제 중국 음식이라든지 이런 데서 아주 숙달된 셰프들이 쓰는 그 칼질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52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쌀의 적정한 보관 건조도는 이거는 이제 16% 이하예요. 이게 AW로는 수분 활성도로는 0.65, 0.6 이하. 그리고 이제 16%보다는 무조건 밑이어야 돼요. 아니 뭐 14% 정도가 제일 좋습니다.
예, 그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53번 보실까요? 보리를 할맥 정도 하는 이유가 아닌 것을 물어봤어요. 바르지 않은 것. 조리를 간편하기 위해서 맞는 말이에요. 수분 흡수를 촉진하기 위해서 맞는 말이에요. 소화율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맞는 말이에요. 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틀린 말이에요. 자, 보리는 할맥과 암맥으로 조리 준비를 해요. 암맥은 뭐냐면 보리를 쪄낸 다음에 압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납작해져요. 납작보리라고 해요. 이 암맥을 납작보리는 그 밥을 하기가 편해지고 그 밥맛이 늘어나요. 할맥은 이렇게 압력을 가하는 대신에 뭐냐면 이제 보리가 이렇게 배꼽이 이렇게 있죠? 이 부분을 중심으로 잘라내요. 그래서 두 동강이를 내는 겁니다. 두 동강이를 내 가지고 쪄서 말리는 거예요. 그걸 할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상을 방지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분상을 이미 만드는 거잖아요. 일부러. 그래서 4번 답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이 되겠죠. 틀린 거를 지금 물어보는 거니까 54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국물을 내려고 할 때에는 찬물에서 고기를 끓이는 거예요. 국물을 내려고 할 때는. 그러니까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편육처럼 고기를 먹으려고 할 때는 끓는 물에 넣는 거예요. 끓는 물에 넣고 고기가 익으면 건져내는 거예요. 그런데 국물을 낼 때는 찬물에 넣고 오래 끓이는 거예요. 네,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5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밥을 지을 때 쌀의 무게 기준 얼마만큼의 물을 부어야 되느냐? 1.5배를 넣는 거예요. 무게 기준. 부피 기준으로는 1.2배를 넣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답이 없어요. 답이.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1.4배에 가장 가까운 2번을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56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생채조리 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건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적당히 넣는 걸 하지 않는 거죠. 양념이 잘 배도록 특히 이제 고춧가루를 특히 이제 고추장으로 미리 버무린다. 맞는 말이죠. 재료에 상처가 나지 않게 세척하는 거 맞는 말이죠. 조리 시에 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는 말이죠. 예. 들기름이나 참기름은 생채에는 물론 좋아하는 사람은 넣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원칙은 넣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57번 문제로 가보시겠습니다. 된장보다 두부를 나중에 넣는 이유. 그거는 원래 이제 그 두부를 이제 물에 넣고 끓일 때 그 물에 유리 칼슘이 있으면 두부하고 칼슘이 결합하면서 두부가 딱딱해져요. 근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새우젓 같은 거를 넣는 거잖아요. 그런데 된장을 넣고 두부 그 된장국을 된장찌개를 할 때 두부를 나중에 넣는 이유는 된장 중에 있는 소듐 그러니까 소금 성분이 두부 중에 있는 그 유리 칼슘하고 결합이 되면 두부가 딱딱해져요. 그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된장 중의 나트륨, 소듐 성분이 두부 중의 유리 칼슘과 결합하지 못하게 결합하면 두부가 딱딱해지니까. 그리고 이제 국물을 우려내기 위해서 이제 된장을 먼저 넣고 끓이고 또 두부가 이제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중에 넣는 것도 이제 뭐 주목적은 아니지만 일부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58번 문제 계속 들어가 보겠습니다. 생선조림을 할 때 조리 방법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물어봤어요. 냄비 뚜껑을 닫아서 열 효율을 증대시킨다.
언뜻 볼 때는 그럴듯한 말인데 틀린 말이에요. 끓을 때까지는 냄비 뚜껑을 닫아도 돼요. 그런데 끓기 시작하면 열어놔야 된다. 그래야 비린내가 제거돼요. 휘발성 성분들이 날아간다. 연한 가시가 많을 경우는 식초를 좀 넣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약불에 졸여가지고 뼈째 먹는 게 맞습니다. 탈수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열 시간을 너무 길지 않게 하는 게 맞죠. 생강이나 마늘을 넣어 비린내를 줄이는 게 맞습니다. 생강은 특히 나중에 넣는 거예요. 예, 그걸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59번. 쌀 전분이 호정화된 것을 건조시킨 걸 물어봤어요. 호정화 말고 호화라는 말이 있는데 이 호화는 물과 가열하는 거, 물을 넣고 가열하는 게 호화. 호정화는 물은 안 넣고 가열만 하는 거예요. 자, 강화미는 영양소를 추가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키토산 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팽화미는 고압, 고열, 물을 안 넣는 거예요. 물을 안 넣는 거. 그러니까 팽화미 맞죠. 고압, 고열로. 그러고서는 이제 먹을 때는 물론 이제 물을 부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 고압, 고열로 해서 호정화 시켰기 때문에 이거는 노화가 잘 안 되죠. 알파민은 호화를 시켜요. 그리고선 급속 감압을 시키고 수분을 5% 이하로 줄여서 만드는 거예요. 여기는 물을 부으면 그냥 밥이 바로 돼요. 뭐 인절미나 이런 것도 있어요. 물을 부으면 바로 인절미가 쪼득쪼득한 인절미가 되는 그런 것들. 영양미는 쌀에 가장 그 부족한 단백질이 니신 또는 라이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특수 처리를 해서 그 벼에 니신 성분이 많게 하는 그런 쌀을 영양미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60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보관기간이 긴 쌀이 뭐냐? 이건 보관기간은 도정률이 낮을수록 보관기간이 길어져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도정을 아예 하지 않은 벼가 가장 오래 도장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도정률이 가장 낮은 현미, 이게 왕겨만 벗긴 게 현미죠. 얘가 가장 오래, 그러니까 도정한 것 중에서는 가장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5분미, 그 다음에 7분미, 백미가 10분도미거든요. 백미가 가장 보관 기간이 짧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60문제를 이제 쭉 살펴봤고요. 실전 모의고사 3편에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실전 모의고사 시리즈는 1시간 5편까지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의가 있으면 elgift knou.ac.kr로 해주시면 최대한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합격하실 때까지 그 강좌를 계속 한번 보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이제 그 강좌가 올라갈 때 자동으로 알러팅이 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거의 한 1시간 한 40, 50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